세상에는 태어났지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병원 서류실에서 제 이름 옆에 붉은 글씨로 적힌 사산이라는 두 글자를 보았을 때, 그 차가운 종이 한 장이 제 20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분명히 살아 숨 쉬고 있고, 매일 밤 추위 속에서 붕어빵을 뒤집으며 손등이 터져라 일해왔는데, 서류상의 저는 이미 20년 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기막힌 진실 앞에서 제가 느낀 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평생을 가난과 고립 속에서 버텨온 우리 할머니에 대한 슬픔이었고,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지워져야만 했던 제 존재에 대한 비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제 이름을 되찾았는지, 그리고 저를 지우려 했던 이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가난하고 힘없던 한 소녀가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이 과정을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붕어빵 포장마차 앞에서 마주했던 그 운명적인 겨울밤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대학가 골목 어귀에서 저는 오늘도 붕어빵 틀을 바쁘게 뒤집고 있었어요. 낡은 목장갑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밑창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 안으로 발가락이 곱아들었죠. 달콤한 팥 앙금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온통 포장마차 구석에서 불안하게 반짝이는 낡은 휴대폰에 가 있었어요.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불어오는 칼바람에 어깨를 움츠리며 손을 비벼보아도 얼어붙은 몸은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고, 붕어빵 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조차 제 고단함을 달래주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을 울리기 시작한 건요. 화면에 뜬 병원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입원 중이신 우리 할머니의 상태가 나빠진 건지, 아니면 또 밀린 병원비를 독촉하려는 전화인지 이미 짐작이 갔거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간호사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입원비와 약값을 정리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치료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말이었죠.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포장마차 서랍에 차곡차곡 모아둔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세어보았지만 병원에서 요구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와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게 될까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붕어빵 한 봉지를 팔아 남는 100원. 200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붕어빵 3,000원어치만 주세요. 손님의 부름에 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다시 집게를 들었어요. 살아남는다는 것, 그것은 제게 있어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남들이 친구들과 카페에서 웃고 떠들 때, 저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여야 했죠. 할머니의 마른 손을 떠올리며 저는 다시 불을 올렸어요. 가스 불꽃이 파랗게 일렁이는 걸 보며 제발 오늘 밤만큼은 손님이 조금만 더 많기를. 그래서 할머니의 약값이라도 조금 더 보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기만 했고 제 포장마차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만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적막해졌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길게 흩어졌어요. 그러던 중
평소에는 보기 힘든 고급스러운 검은 세단 한 대가 제 포장마차 앞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아이는 한눈에 봐도 부잣집 귀한 자식처럼 보였어요. 아이가 입은 명품 코트는 제 몇 달치 수입을 합친 것보다 비싸 보였고, 작은 발에 신겨진 구두는 흙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죠.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창백했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깊은 그리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붕어빵을 주문했어요. 저는 아이가 춥지 않도록 정성껏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붕어빵을 받아든 아이는 차로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서서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군요. 마치 제 얼굴에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아이의 시선은 집요하고도 간절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스러워서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아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를 응시했어요. 누나는 우리 엄마 사진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가 툭 던진 그 말에 저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해서 닮은 사람을 보고 착각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안쓰러워. 저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했죠. 하지만 아이는 제 손길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확신에 찬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진실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었어요. 사진 속 엄마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온 것 같아요. 아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차에 올라타고 검은 세단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한동안 붕어빵 틀을 뒤집는 것도 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우연이라 치부하기에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름도 모르는 귀한 집 아이가 왜 나 같은 사람을 보고 자신의 엄마와 닮았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소름이 돋았고 평소와 다름없는 겨울 밤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둘러 남은 붕어빵을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지만 아이의 그 눈빛만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고 제가 도착했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는 이미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소 마스크에 의존하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마른 손을 붙잡고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할머니께서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실 뿐이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퇴원 수속과 병원비 정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보증금이 없으면 더 이상 집중 치료실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유일한 가족인 우리 할머니를 지킬 힘조차 제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할머니께서는 차가운 기계 소리 사이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평생을 저를 위해 헌신하시고 버텨오셨던 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병원비 걱정을 하던 못난 손녀 곁을 떠나신 거죠. 텅 빈 장례식장에서 혼자 상주복을 입고 앉아 있으니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극심한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할머니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고 누런 봉투 하나가 제 손에 걸렸어요. 봉투 겉면에는 할머니의 서툰 글씨로 제 이름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에게. 글자를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께서 떠나시는 순간까지 저를 위해 무엇을 남기려 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오래된 종이 한 장과 낡은 녹음기였습니다. 봉투 안의 종이는 제가 태어났을 때의 출생 기록 사본이었어요. 그런데 기록에 적힌 병원 이름이 지금의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재벌가 운영 병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보호자 칸에 적힌 박태식이라는 이름이었죠.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세강그룹 회장의 이름이 왜 제 출생 기록에 적혀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다시 살폈고 그 속에는 제가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산화로 기록된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출생 기록 사본은 제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어요. 사산이라는 붉은 글자와 세강그룹 박태식 회장의 이름. 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저는 며칠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붕어빵 포장마차에 불을 올리면서도 제 시선은 자꾸만 길 건너 높게 솟은 세강병원의 로고를 향했어요. 저 거대한 건물의 어두운 창고 어딘가에 제가 죽었다고 기록된 또 다른 서류들이 잠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대학가 골목에서 저만 다른 세상에 갇힌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다시 그 검은 세단이 제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제 심장은 이미 가쁘게 뛰고 있었어요. 다시 마주한 아이, 준호의 눈망울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깊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말없이 제 곁에 서서 붕어빵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보며 제 출생 기록에 적힌 그 이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태식 회장의 손자인 이 아이가 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지, 그 아이의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눌러 참았어요. 준호는 제가 건네는 붕어빵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제 소매 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번보다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아버지가 숨겨둔 사진 속 엄마랑 누나는 점 위치까지 똑같아요. 아이의 그 한마디는 제게 거대한 폭풍처럼 다가왔습니다. 박태식 회장이 사진을 숨겨두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자가 제 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앞치마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왜 이 비밀을 그토록 오랫동안 함구하셨는지, 왜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저를 떼어놓지 않으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숨죽이며 사셨던 것이고, 저는 그 희생 덕분에 죽은 아이로 기록된 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할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존재를 지워버린 그 거대한 성벽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용기가 제 안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세강병원의 기록 보관실을 찾았습니다. 낡은 붕어빵 포장마차에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고개를 들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제 이름을 대자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본을 내밀었고 한참 뒤에야 나타난 기록 보관실장은 저를 따로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현재 세강병원의 이사로 재직 중인 강문식 씨였어요. 20년 전 제 출산 당시 담당 의사였다는 이름을 서류에서 보았기에 저는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제 얼굴을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지 않아 사산 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의 무미건조한 대답은 마치 제 존재 자체를 다시 한번 지워버리려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지금 당신 앞에 살아있지 않느냐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법적인 서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며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누군가의 야욕을 위해 제 인생을 통째로 도둑질한 이들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건네는 회유 섞인 돈 봉투를 뿌리치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병원을 나오니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뺨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더욱 강렬하게 느꼈어요. 박태식 회장과 강문식 이사, 이 두 사람이 공모하여 한 아이의 생명을 서류상에서 지워버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힘없는 가난한 소녀로만 보았겠지만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단단해진 제 손은 이제 그들의 거짓을 무너뜨릴 도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실은 결코 덮어둘 수 없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마련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할머니께서 남기신 낡은 녹음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가늘고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은 단번에 제 가슴을 파고드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울먹이는 그 목소리는 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 애절하게 누군가에게 빌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절규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들려오는 박태식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는 딸의 미혼 출산이 가문의 수치라며 아이를 세상에 내놓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잔인한 거래의 조건은 제 숨을 먹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죽은 것으로 처리해 입양을 보내거나 멀리 치울 테니 어머니는 다시는 아이를 찾지 말고 떠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지워야 할 얼룩이었고 거래의 수단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터뜨렸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기 위해 할머니께 저를 맡기고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박태식 회장은 기록을 조작하여 저를 유령으로 만들었고 어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 어디론가 사라지셨던 거죠. 녹음기를 쥐고 있는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붕어빵 기름 냄새를 맡으며 고생스럽게 살았던 지난 세월보다 저를 버리고 지우려 했던 그들의 냉혈한 태도가 더 참을 수 없이 아팠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유품 속에서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준호가 말한 대로 사진 속 어머니는 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맑은 눈망울과 인매, 그리고 왼쪽 뺨의 작은 점까지도 말이죠.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겪으셨을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제가 대신해서 갚아주겠다고. 당신의 딸이 이렇게 살아있음을 세상에 증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수줍고 겁 많던 정수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진실을 위해 투쟁할 한 인간만이 남았을 뿐이었죠. 저는 제가 모은 모든 자료를 들고 방송국 제보 코너를 찾았습니다. 출생 기록 사본, 강문식 이사와의 녹취록, 그리고 할머니의 녹음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했어요. 제보를 받는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녹음기 속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는 안색이 변했습니다. 익명 제보를 권하는 기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얼굴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유령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강병원의 이사회가 열리는 날에 맞춰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제 인터뷰와 조작된 사망 진단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세상은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방송국 카메라와 함께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박태식 회장과 강문식 이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앉아 있었어요.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박태식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태식 회장은 처음엔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며 잡아댔지만 제가 녹음기를 재생하자 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어머니의 절규와 그의 비정한 목소리는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몰려든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명성과 재벌가의 위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복도에 모여든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저를 비추는 카메라의 불빛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붕어빵 포장마차의 그 차가운 겨울 밤들을 견뎌낸 제게 이 정도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병원 로비의 거대한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아이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되찾은 당당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이제 제 이름 정수아는 누구도 함부로 지울 수 없는 선명한 글자가 되어 세상에 새겨졌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계절은 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박태식 회장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강문식 이사를 비롯해 기록 조작에 가담했던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세강그룹은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제 보도를 본 누군가의 연락으로 먼 곳에서 요양 중이시던 우리 어머니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처음 재회하던 날,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쥐며 이제는 아무 걱정 말라고,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고 위로해 드렸어요. 준호 역시 새로운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제게 가끔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 가족관계증 명서에는 사산이라는 붉은 글자 대신 어머니의 이름 옆에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종이 한 장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붕어빵 포장마차는 정리했지만 저는 가끔 그 골목을 찾곤 해요. 고소한 판 냄새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제가 견뎌왔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할머니께서 저를 지키기 위해 바쳤던 헌신은 제 인생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제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빼앗겼던 20년의 세월은 아프지만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은 희망으로 채워질 거라 믿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거대한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 해도 살아있는 생명의 의지는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벽 앞에 서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당신의 이름은 그 자체로 빛나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뭉클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